기나긴 A매치 일정이 끝나고 드디어 리그 일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시즌 초반이라서 아직 많은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내용적으로 다룰 부분이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아르네슬롯이 추구하는 게임 모델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상대의 포메이션에 따라 디테일한 움직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간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 슬롯이 요구하는 선수들의 포지셔닝의 방향성은 일치하죠. 오늘은 아르네슬롯의 인터뷰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전술 방향성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볼 소유 상황, 수비 상황에서의 구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롯의 의도, 감독의 의도성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게임 모델을 토대로 어떠한 결과값을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지, 이러한 궁금증들은 결코 90분에서 95분 남짓한 경기만으로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해당 감독, 코치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언급하는 전술적인 철학, 게임 모델, 목적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선택이자 정확한 방법이겠죠. 실제로 현직에 있는 코치들 또한 직접 훈련 프로그램을 짜고 해당 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여러 면에서 확답이 아닌 추측성으로 가볍게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확답으로 인지하고 싶다 하면 감독, 코치가 직접적으로 의도성을 언급한 내용들을 참고하며 공부하시거나 숙지하는 편이 훨씬 좋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내용은 슬롯의 언급이 들어간 인터뷰를 토대로 제작되는 것이라서 앞으로 많이 남은 리버풀 경기를 보실 때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아르네슬롯은 4-2-3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나요? 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큰 범주 내에서는 맞고 또 아니기도 합니다. 아르네슬롯은 지난 7월 페에노르트 시절의 4-2-3의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자세히 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페에노르트를 봤을 때 4-2-3-1이나 4-3-3이라고만 보지 않길 바랐습니다.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다양한 포지션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때로는 4-1-4-1 형태로 플레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3명의 선수로 빌드업을 시작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많은 자유가 없습니다. 공격적인 압박을 하고자 하며 그것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정 포메이션을 선호한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물어보신다면 페에노르트에서 4-3-3을 사용했다고 답하겠지만 공이 없을 때에는 매우 공격적으로 압박하고자 합니다. 벌써 이 안에 모든 핵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포지션 상황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가져가며 특정 포메이션에 얽매이지 않는다. 두 번째, 아웃 오브 포지션 상황에서는 선수들의 위치를 유지하며 공격적인 압박의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이 두 가지만 유념하면 슬롯의 시스템을 1차적으로 이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볼을 소유하는 상황에서의 자유, 볼을 소유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통제, 물론 페에노르트와 리버풀 간의 선수단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토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르네슬롯이 언급한 내용을 직접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볼 소유 상황, 빌드업 구조 또한 볼을 소유하고 있는 위치가 어느 지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라운드 입스위치 원정, 상대의 맨투맨 압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걸려있고 리버풀의 디펜스 서드, 심지어 페널티 에어리어까지도 공격수들이 진입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4-2, 4명의 수비수와 2명의 미드필더가 낮은 지점까지 내려와서 패스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르네슬롯은 지금과 같이 압박 강도, 라인이 높은 경우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백포라인 앞에 위치시키며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합니다. 양 풀백은 중앙으로 좁히기보다 측면으로 넓게 벌려서 있고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수비수들의 패스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 공격수 뒷공간에서 움직이며 간격을 좁혀주고 있죠. 낮은 지점에서 풀백, 미드필더 모두 내려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의 공격수, 미드필더도 리버풀 수비 진영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는 의미이며 최전방에서는 4대4 싸움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한 칸 더 올라간 지점, 디펜스 서드와 미드 서드 사이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구조는 3-3, 3-3-1-3, 3-3-4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그라벤베르가 중앙에 홀로 위치하여 공간을 찾아다니며 패스라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양풀백은 4-2 구조처럼 측면에 벌려있는 게 아닌 중앙으로 좁혀있지만 비대칭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로버트스는 백3에서의 센터백 포지셔닝, 아놀드는 한 칸 더 올라가며 미드필더, 풀백, 유동적인 포지셔닝, 아놀드와 메갈리스터는 측면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공격 단계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줍니다. 보시다시피 풀백의 전술 이해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레프트백인 로버트스는 센터백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라이트백 아놀드는 미드필더와 풀백 모두 수행 가능한 하이브리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라벤베르는 수비라인에서 고정적인 6번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메갈리스터는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 공간에서 움직이며 6, 8, 10번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장면, 앞선 상황과 흡사하게 페널티 에어리어에
구조에서는 벗어나 한 칸 더 높은 지점에서 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3-2 구조, 3-2-3, 3-2-4-1. 그렇지만 앞선 장면과는 다르게 풀백 아놀드가 완전히 중앙으로 좁혀 그라벤베르와 더블 피봇 구성, 맥알리스터는 한 칸 더 높은 지점에서 10번 수행, 윙 포워드 루이스 디아스의 링크업 플레이. 여기서의 핵심은 아놀드의 피봇 포지셔닝입니다. 로버트슨은 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센터백 역할을 수행하지만 아놀드는 그라벤베르 옆에부터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덕분에 맥알리스터는 온전한 10번 역할을 수행하며 한 칸 더 높이 전진해 있죠. 이처럼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출전할 때엔 다양한 빌드업 구조와 함께 선수들의 배치가 유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브래들리 혹은 치미카스가 출전하게 되면 비교적 고정적인 구조가 나오게 되죠. 다음은 하프라인 지점까지 올라와 볼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풀백은 아놀드에서 브래들리로 교체된 상황입니다. 4-2 구조, 4-2-2-2, 4-2-4. 양풀백은 역시나 측면에 붙기보단 중앙으로 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놀드가 미드필더 공간의 포지셔닝, 로버트슨이 센터백에 위치하는 게 아닌 기본적인 백포 구조로 양풀백이 좁혀 있습니다. 포백이 고정적으로 이뤄지며 4-1, 4-2 구조로 미드필더 2명이 중앙 공간으로 내려와서 점유하게 됩니다. 브래들리나 치미카스처럼 센터백 포지션에서의 빌드업 능력이 탁월하지 않은 경우 이처럼 4명의 수비수를 최후방 라인에 두며 빌드업을 전개하는 편입니다. 상황에 따라 2명의 미드필더가 내려오기도 상대가 더 낮은 지점까지 수비 라인을 내리게 되면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만 두고 다른 한 명은 8번, 10번 포지셔닝을 가져가게 됩니다. 앞서 아놀드가 출전했을 때와는 다르게 비교적 고정적인 4명을 수비 라인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버트슨은 전처럼 센터백과 같은 라인에 있는 게 아닌 한 칸 더 올라와서 보다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할 수 있게 되죠. 맥알리스터가 움직여주던 측면 공간을 레프트백, 로버트슨이 다시 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구성을 가져가게 되며 특정 포메이션에 국한되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블 피봇, 반드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고정적으로 쓰며 운영하는 시스템도 아니고 백포, 백스리를 오가며 풀백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구성을 하게 되죠. 특히 피봇에 해당되는 그라벤베르와 맥알리스터 또한 더블 피봇을 고정적으로 활용하며 경기 운영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놀드를 측면에 붙여 와이드하게 활용할 때는 그라벤베르를 싱글 피봇으로 위치할 수도 있고 아놀드를 중앙으로 좁혀 그라벤베르와 동일 라인에 위치하며 더블 피봇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맥알리스터는 6번이라 칭하기보단 유동적으로 6, 8, 10번을 모두 오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역할을 맡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라벤베르에게 온전한 6번 피봇 역할을 맡기고 있으며 아놀드, 소브슬라이, 맥알리스터가 때에 따라 그라벤베르의 파트너로 상대의 수비 대형 압박에 따라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번 그라벤베르를 중점으로 빌드업 구조를 살펴봤다 하면 더 중요한 단어 프리덤, 자유, 선수들 간의 스위칭이 얼마나 많이 이뤄지는지 확인해야겠죠. 지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장면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최후방 라인에서 센터백 2명과 로버트슨이 변형 백스리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선수들의 배치를 보시죠. 소보슬라이가 그라벤베르와 더블 피봇을 구성하고 있으며 아놀드가 10번 미드필더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맥알리스터 또한 피봇 포지션이 아닌 10번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죠. 조타는 좌측면 공간까지 내려와서 링크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포워드, 10번 미드필더, 라이트백 각기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죠. 소보슬라이, 조타, 디아스가 측면으로 빠져 링크 플레이를 해주는 이유, 이를 통한 볼 전진, 최전방에서의 공격, 수비 숫자 싸움, 그러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인포제션 상황에서는 센터백 2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수들이 자유도를 가진 채 여러 공간을 오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됩니다. 다음은 볼을 소유하지 않는 수비적인 상황에서의 원칙에 의한 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수비 포메이션, 레스트 디펜스. 수비 포메이션은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수비 포지셔닝이라서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레스트 디펜스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또한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선수 배치이지만 말 그대로 공격 작업을 하며 볼 소유권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공수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습 수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수비,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비수들의 원칙, 포지셔닝, 구조가 포함되어 3-2-2-3 라인 2개를 형성하여 역습 속도를 늦추고 되려 볼을 빼앗아 새로운 공격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볼 점유율을 높여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의 빅클럽들은 순간적인 볼 탈취에 의한 역습 허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스트 디펜스에 더욱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더 심도 있는 구조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스날, 맨시티의 레스트 디펜스 구조를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아르네 슬롯의 인터뷰를 다시 보시면 하지만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많은 자유가 없습니다. 공격적인 압박을 하고자 하며 그것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압박, 자신의 위치 유지, 이는 수비 포메이션, 레스트 디펜스에서도 중요한 공격적인 압박, 선수 간의 간격, 수비 숫자,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경기 장면으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수비 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4-2-3-1, 4-2-4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상대의 미드필더를 그라벤베르, 맥알리스터가 맨마킹하며 윙어들은 풀백으로 향하는 패스라인 차단, 중앙 블록 형성, 10번 미드필더인 소보슬라이와 센터 포워드인 조타도 중앙으로 좁혀 블록 형성, 선수 간의 좁은 간격을
수비형을 유지하며 중앙으로의 패스를 막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좁은 간격입니다.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최대한 경기장을 넓게 활용해야 하며 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최대한 경기장을 작게 좁게 만들어야 한다. 요한 크루이프의 원칙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레스트 디펜스로 넘어가 보죠. 브렌트포드전 중앙에서 볼 소유권을 잃고 상대가 역습으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살라의 터치 미스로 발생한 역습 상황에서 리버풀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봅시다. 최후방에는 센터백 2명,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좁은 간격으로 중앙에 서 있고 바로 앞에 있는 라인에서는 아놀드와 그라벤베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볼을 소유한 채 지금의 블록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살라의 압박을 벗어나 2차적으로 그라벤베르, 아놀드의 수비 라인을 통과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반다이크, 코나테를 뚫어내야 합니다. 지금의 수비 형태는 고정적이라 설명할 수 없지만 이처럼 중앙 공간을 차단하기 위해 선수단의 간격, 배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전방 공격수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볼터치 습관은 어떻게 되는지, 측면에 어떻게 위치하는지에 따라 첫 번째 라인이 맨마킹으로 대응할지, 지역을 방어할지 워낙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센터백과 앞선에 있는 선수들 간의 간격,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르네 슬롯이 말하는 아웃 오브 포지션에서의 통제, 원칙에 의한 움직임은 필드 중앙에서의 선수들의 간격,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죠. 볼 소유 과정에서의 자유도, 수비 상황에서의 통제, 원칙, 김칫국도 맞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만 본다면 아르네 슬롯은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게임 모델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그렇게 얻어맞던 트랜지션 과정에서의 역습을 효율적으로 막아세우며 3경기 연속 클린시트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앞으로도 아르네 슬롯의 인터뷰 속 여러 축구 전술적인 내용들을 가져와서 더 자세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버풀 인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소식에서부터 향후 리버풀 팬들 간의 만남까지 진행해볼 예정이니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